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CNN, K방사는 이미 메이저 배합하는 일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CNN 방송이 17일 한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을 집중 조명하면서 K방사는 이미 메이저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근 순항 중인 한국 방위산업과 지지분이란 자국 방위산업을 비교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배합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K방산의 성장이 국가의 빵빵한 지원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방산업계에는 0%의 수익률로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 효자로 화려하게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2018년도에 거의 0% 수익률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수출 효자 상품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CNN, K방사는 이미 메이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17일 한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집중 조명하고 있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위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5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준 세계 방산시장 수출 점유율에서 8위인 2.8%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죠. 과거 5년, 2012년부터 16년까지 이 대비 177%나 급성장해 같은 기간 무기 수출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018년도에 거의 0%에 가까운 수익률이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기 수출액 세계 4위인 이탈리아 17억 달러뿐만 아니라 중국, 독일, 영국 등을 넘어서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그래서 세계 무기 수출 주요 수출 증가율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치로 과거 5년 대비 이 수출 증가율을 한번 보는데 한국이 177%, 러시아는 수출이 줄었고 중국도 줄고 독일도 줄고 영국도 줄었고 이스라엘, 스페인까지 지금 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10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다시 8위까지 뛰어오른 상황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는 27억 7천만 달러였던 것이 이때 제일 낮았죠. 이 순간에. 근데 계속 올라왔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CNN은 전문가의 견해와 한국의 무기 수출의 사례를 들어서 K방산이 이미 야심찬 목표 달성을 향해 단계를 밟아 나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폴란드에 전차 1000대, 자주포 670문, 전투기 448기를 판매하기로 했다는 낭보가 전해졌죠. 전체 계약 금액이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연간 역대 최대 방산 수출액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둔 셈이 되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한국 방산산업 수출 규모는 190억 달러, 약 2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작년 12월에는 호주의 K9 30문을 비롯해서 1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올해 2월에는 이집트의 K9 자주포 200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및 K11 사격 지휘 장갑차를 수출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리 톰 코빈 연구원은 최근 군사 매체 워드 온 도락에 한국의 방산 수출의 위치와 의미를 분석하는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리 코벤 연구원의 기고문에 의하면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의 K방산은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원은 한국의 군사 무기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위력이 매우 강력한 대안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죠. CNN은 가성비를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보다도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국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가령 폴란드는 미국산 최신 전차인 M1A2 에브람 250대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K2 전차 980대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K2 전차를 도입하면 미국선보다 훨씬 빨리 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죠. 리 코번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산 무기 판매로 직접 돈을 벌지 않더라도 한국 방산의 도약이 희소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이 전략적으로 볼 때 한국이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 첨단 무기에 공급할 의지와 능력을 확대되는 것은 미국이 반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특히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유럽과 인도 태평양 정책에 군사 지원을 나란히 투입해야 되는 난제와 씨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존재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무기가 유럽에도 나가야 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 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K방산이 여기에 미국의 상황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K방산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이곳에 군수 문자를 쏟아붓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무기를 판매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존재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CNN은 한국의 최근 방산업계의 약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작한 투자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 방산업계는 중소업체들은 거의 몰락을 하다시피 한국의 방산업계의 수출이 둔화되고 이득이 거의 없었는데 이때부터 한국의 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세일즈를 하게 되면서 한국 정부 중심으로 세일즈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약진은 일본이 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수출액 27억 달러보다도 그 이전 역대 최대액인 2014년 35억 달러보다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이보다도 지금 작년과 같은 경우는 72억 달러, 이것은 2014년 35억 달러보다 2배 증가, 그런데도 올해는 그것보다도 더 늘어난 3배가 증가한 상황을 보게 되면서 일본이 너무나도 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배합하는 일본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FA-50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의 주요 재원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데 FA-50, K2 전차, K9 자주포입니다. FA-50과 같은 경우는 길이 13.1m, 높이가 4.8m, 엔진은 GE 제품을 사용합니다. 최대 상승 고도는 16,760m, 폭 9.5m, 중량 6,480m, 최대 속도 마 1.5, 승무원은 2명 정도 됩니다. 무장은 여기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K2 전차 같은 경우는 길이 10.8m, 폭 3.6m, 높이 2.4m, 중량은 55톤, 엔진 출력은 1500마력, 속도는 포장도로에서는 시속 70km, 비포장에서는 시속 50km, 승무원은 3명, 사격 통제는 자동 탐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포는 120mm 활공포를 사용하고 12.7mm의 K6 지관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길이 12m, 폭 3.5m, 높이 3.3m, 중량 47톤, 엔진 출력이 1000톤, 최대 속도가 시속 67km, 승무원은 3명에서 5명, 최대 사거리는 40km가 됩니다. 전차와 자주포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자주포와 같은 경우는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것이고 지금 전차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 전제의 영역을 다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게 전차입니다. 지금 전차 무용론이 지금 발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차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순항 중인 한국의 방위 산업과 지지분이난 자국 방위 산업을 비교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으면서 한국의 지금 K 방산에 대해서 배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 경제 주간지인 다이아몬드는 제조 강국이자 방산 후발 주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 양국이 맞은 대조적 상황에 초점을 맞췄죠. 일본은 전후 평화주의 노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1967년 총리가 공산권과 분쟁 지역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를 47년 만에 개정하며 수출의 물꼬를 틔웠죠. 하지만 2014년 법 개정 이후 지난 8년간 실적은 단 한 건. 2020년 미쓰비시 전기가 필리핀에 감시 레이더를 수출하기로 했던 단 한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들은 수출 계약은 실패를 거듭해왔죠.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와의 잠수함 협상입니다. 호주와는 소류급 잠수함 협상은 당초 자위대가 기술 해외 이전에 난색을 보인 데다가 기업도 수출 투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수출 계약을 실패했습니다. 이게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고 프랑스 것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죠. 두 번째, 영국과의 P1 초계기 수출 계약. 이것과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초계기 수출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경쟁에서 실패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와 군함 비행정 US2 계약입니다. 성공에 근접했지만 일본 측이 현지 생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지 생산 조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자위대가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수출 계약 실패로 인해서 일본 방위 산업에서는 최근 기업들의 사업 철수가 잇따르고 있어서 산업 기반까지 약화되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경제 주간지인 다이아몬드는 일본 방산업체 수출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판매처가 오랫동안 방위성과 자위대로만 특정하는 특수한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이후에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고객이 자위대에 한정된 무기가 많아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측면이죠. 이와 관련해 자위대 자원 간부는 완화되었다라고 해도 일본에는 수십 년 넘도록 무기 수출 3원칙이 있었다. 한국처럼 최고 지도자가 세계 곳곳에서 무기 세일즈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관민일체의 협상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정부, 민간업체, 이것이 일체적으로 한꺼번에 이야기되는 그런 협상 통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과 같은 경우는 한국의 국방부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와 지금 민간업체들이 협력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산품 수출은 가격뿐 아니라 현지 생산, 그리고 기술 지원, 군사 지원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상대국과 협상이 필수적인 만큼 국가가 총대를 메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주장입니다. 한국 방위산업 본격화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각국 정상들과 만나서 방산 세일즈를 벌였죠. 처음 노린 시장은 동남아시아. 중국과의 남중국해의 갈등으로 커지는 안보 불안감을 대비해 서두르던 동남아시아가 타깃이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들은 미국산 무기는 성능이 최고였지만 높은 가격이 부담이었었죠. 당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어필한 것은 가성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면서 미국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초음속 제트기 T-50과 잠수함을 판매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발판으로 태국과 필리핀에서 잇따라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2014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로 인해서 러시아와 적대적이었던 북유럽과 발트 3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와 차례로 계약을 맺었죠. 다이아몬드는 한국 방위 산업이 발전하게 된 요인으로 북한의 위협에 따른 높은 국방비 지출과 별도로 방위 산업을 국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돼요. 한국이 방산업체가 가장 크게 발전한 이유, 북한의 위협에 따른 높은 국방비 지출. 이 국방비 지출이 또한 무기가 북한 무조건 능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급증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크게 발전했던 그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 수출 성공 스토리의 대표격으로 최근 폴란드, 이집트의 판매가 결정된 K9 자주포를 꼽고 있으며 한화의 마케팅 전략이 빛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처음에 K9 자주포 전체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폴란드 측을 배려해서 K9 자체만을 제공해 폴란드 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포신과 조립해 무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 자체에 영국의 AS-90M 포탑을 결합한 AHS 크라프를 양산합니다. 본래 폴란드는 T-72 또는 T-72의 자국산 버전인 PT-91 차체에 AS-90 포탑을 올렸지만 AS-90M의 155mm 52 구경장 포탑의 강한 진동을 견디기가
이 T72의 자국산 버전인 PT91이 견디지 못했어요. 견디지 못해서 결국 폴란드 정부는 K9 자주포의 자체를 도입했습니다. 이 K9 자체의 도입을 통해서 K9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2008년 당시 AS90 차체 수출을 기대했던 영국의 베스템즈도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원래 이 AS90과 같은 경우는 이 포탑을 판매를 했죠. 포탑을 영국에서 판매를 했는데 이 포탑을 판매하면서 T72 무장의 차체의 이 포탑만 여기서 판매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하고 있었지만 폴란드가 어쩌면 뒤통수를 치게 된 것이죠. 이같이 수출국의 사정과 요구를 맞춘 전략으로 하나는 폴란드의 신뢰를 얻었고 이것은 결국 계약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자 폴란드는 이웃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K9 차체에 기존의 포신을 탑재한 자주포를 제공했습니다. 지난달 한국과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전차, 전투기 구매 대형 계약도 체결한 것도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에 구축해내었던 신뢰관계를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도 방위 예산에 여유가 없는 이들의 사정을 맞추어서 K9 자주포 중고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했습니다. 인도와의 계약에서는 포 100량 중 90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려 했죠. 수출 대상국의 사정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한국의 K9 자주포 판매 전략이 과거 삼성과 LG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일본 가전 반도체 기업을 앞질러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전략과 상응하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현재 한국의 방위 산업은 유럽은 물론 미국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잉의 파업으로 인해 T7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FA50, T50 경공격기와 여기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위협으로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로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한국이 미국, 영국과 함께 안보동맹 오커스를 구축하고 있는 호주와 대규모 계약을 성공한 건을 비추어서 서방국에 수출하는 물꼬를 튼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기 때문이죠. 현재 2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추진 중인 호주는 다음 달 하노이의 레드백 장갑차와 독일의 링스 장갑차 중 하나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여기에 레드백 장갑차가 더 우선순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수주에 성공한다면 올해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순위는 8위에서 5위권으로 단숨에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보다 더 도약하려면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조금 딸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기술력 향상이 과제입니다. 한국방산이 5대 수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현실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올해 초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내놓은 국방기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기술 수준의 경쟁력은 세계 9위였습니다. 2018년도 11위보다 순위가 2계단 오르긴 했지만 2015년 이후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최근 뒷걸음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도 한국보다 한 계단 위로 평가가 되어서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본이 한국의 우위에 있다고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주요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1위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이스라엘, 일본, 한국, 이탈리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한국의 기술력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도 이스라엘과 협력을 더 많이 하려고 추진 중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중국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무조건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에 국방연구개발 R&D 예상의 비중을 늘리고 기업은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 미국의 굴집 방산업체처럼
M&A를 통해서 기업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하나는 지금 한화방산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세계 톱5로 목표로 해외 무기 수주전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 세계 수준에 맞는 방산업체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해 대한민국을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해당 발언은 상당한 관심을 불어일으켰고 미국의 CNN 등 해외 유력 언론들도 주목을 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목표가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작한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죠. 과연 윤 대통령의 포부대로 한국이 가격과 함께 기술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방산은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이 기술력에서 더욱더 증가하는, 그리고 이제 KF21까지 나왔고 이 KF21을 통해서 한국의 방산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